시즌에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가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에 적용했는지도 또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가장 최근의 활동 시기와 변형 속도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과거 지질 시대 동안 지진을 동반한 이제 단층 활동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이제 연대 측정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단층 활동의 시공 과정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이제 연대 측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층의 활동 시기는 단층에 만들어지는 물질을 이제 실제적으로 연대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직접 알아낼 수도 있고, 혹은 단층에 의해서 절단되거나 단층을 덮고 있는 암석의 연대를 측정해서 단독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 측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적합한 시료를 채취하고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적용하여서 연대 측정 자료를 이제 얻음으로 해서 지질학적 관찰과의 일치성 여부를 이제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 단층에 대한 지질학적으로 가장 젊은 사기에 연관되며 이제 사기 연대 측정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각 방법별로 이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법별로 적합한 대상 시료와 연대 측정의 범위가 다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빨간색으로 블록 마크를 쳐놓은 것처럼 다양한 시기와 3기까지 커버링할 수 있는 다양한 시기와 기반함 및 퇴적층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이제 현장 생성 20주 우주선 유발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제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은 대부분의 에너지가 있는 양전자의 프로톤인 태양계와 은하계에서 기온의 우주선, 즉 코스믹레이가 이제 대기권 성층으로 들어와서 옥시전 16과 이제 산소 동위원소와 반응하여서 이제 표적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동호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원전은 이제 핵분열이라는 스플레이션 과정에 의해서 그림과 같이 베릴륨 10이라는 우주선주 핵종이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콜리전이라는 충돌은 이제 추가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주로 중성자, 주로는 이제 2차 입자의 소나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에서 이러한 반응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 기원에 우주선 유발 동위용소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릴륨 10이나 카본 14 같은 것들이 생성되게 되고, 이것들은 이제 대기 중에 부유입자들에 흡착되어서 이제 호수나 바다와 같은 저희가 이제 지상에 있는 저장고,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곳에서 일정한 속도로 퇴적이 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에서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암석 내의 주요 조항 강물인 석영과 희석, 강남석, 방해석 등의 이제 원소들과 충돌해서 또 다른 새로운 원소들인 이제 벨륨 10, 카본 14, 알루미늄 26, 클로라이드 36, 칼슘 41, 53, Mn 등의 현장 생성 우주설 유발 동위원소가 생성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2차 핵종들, 이제 남성자, 알파 입자, 2차 중성자는 이제 지표면에 매질을 투과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황화 현무암 등의 보통 암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지하 50에서 60cm 정도에서 처음 입사량의 3분의 1 정도로 그 양이 줄어들게 되고, 약 지하 2m의 심부에서는 입사량의 99% 정도가 암석에 흡수된다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2m 아래에 있던 면이 이제 한처 침식 정도는 단층 활동 등에 의해서 지표면에 노출되게 되면은 새로 노출면의 광물 입자 안에 우주선 유발 동위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생성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표면의 노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원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구 표면에서의 연대 생성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주기원 방사선 핵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출발점은 이제 우주 방사선이 노출되기 전이나
메테오릭 뉴클라이드가 이제 표면에 축적되기 전에 이러한 핵종들이 광물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 실제로 대부분의 지질 물질보다 반감기가 훨씬 짧은 대부분의 방사선 핵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이제 안정적인 희소가스인 헬륨3나 니움-21의 경우에도 대부분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광물이 형성될 때 결정 구조에 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충족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초기에 이제 헬륨이나 니온에 대한 이제 원자 몇 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젊은 표면의 연대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방사선 핵종 중에 이제 클로라이드 36은 강물이 저에너지 중성자에서 노출될 때만 암석걸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작은 초기량에 대한 보정이 또한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연대는 실제로 이제 베릴륨 10, 카본 14, 26 알루미늄 및 36 클로라이드 같은 현장 생성 우주기형 방사선 핵종을 측정하여서 상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얻어진 연대 정보는 다른 과학 및 역사적인 정보와 결합하여서 단층이 소위 활성 단층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진 사건의 주기성과 이제 대규모 단층일에 대한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동위원소들이 방사선 핵종들이 가지는 반감기에 따른 이것들이 커버링할 수 있는 H 연대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그 김동원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베릴륨 10과 알루미늄 26인데 이번 베릴륨 10의 경우는 수천 년부터 이론상으로는 약 500만 년, 그래서 3기까지 커버링 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생성 우주 기원 동위원소는 현재까지 이제 지표면의 연대 측정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이발 동위원소를 이용한 세부적인 연대 측정법을 크게 나누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남아 있는 요출 연대 측정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 단면 연대 측정법, 데스 프로파일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물 연대 측정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다양한 노출 또는 퇴적 환경에 따라서 이 각각의 접근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서 연대 측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대상으로는 하한당구, 해안당구, 선상지, 그리고 화산지형, 구조지형, 단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하설 지형, 테일러스와 안개류 등이 있고, 또한 포항 또는 해안 파식대, 그리고 3기의 퇴적 분지층과 고고학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보다 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활성 지구조 연구단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 연구소에 있는 김영자 박사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성명배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 코스모제닉을 이용해서 활발히 연구 활동을 진행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기를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형과 우주선 기온 핵종을 사용하여서 이제 경관 변화의 이제 시기 타이밍과 속도, 즉 레이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우주선 기온 핵종과 다양한 광물에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빙하기의 연대부터 토양 생성 연대까지 1번부터 13번까지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한 지질 지형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연도 정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모제닉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OSL이라든지 ESR 그리고 카본 다른 연대 측정 방법들이 결합되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노출 연대 측정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단어 그대로 이제 연구 대상 또는 시료의 지표면이 언제 노출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시료를 채취한 지표면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침식이 되고 이후 계속해서 노출면에서 우주선 유발 동위원소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가정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실제 지질 지형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시료에는 이제 지표면에 노출되기 전에 생성된 측정 원소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침식 작용으로 해서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장 생성 우주선 기온 핵종이 생성되게 되고 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출 연대 측정 방법은 이제 빙하 하천 또는 파도에 의해 이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침식되어 노출된 지형면 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앞에서 이제 김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파식대라든지 다른 지형에 대한 해안 쪽의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적용하여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노출 연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도 김동원 박사님께서 이 그림을 사용하셨었는데 저도 이 그림이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림을 발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서페이스 익스포저 데이팅 그리고 노출 연대 측정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이제 연구 대상 또는 시료의 지표면이 언제 노출되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노출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제 시료를 채취한 표면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급격히 침식되고 이후 계속해서 노출된 면에서 우주선 유발 동위원소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가정에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지표면의 역할을 하는 뉴트론 엄브렐라, 빨간색 우산이 2차 핵종에 대한 실딩 효과를 보고 있다가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이 뉴트론 엄브렐라가 없어지고 공룡의 이렇게 피부 윗부분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세컨드리 파티클 2차 핵종과의 반응을 일으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장 생성 우주선 기온 핵종이 생성되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된 표면에 대한 연대를 측정하게 된다면 노출 시간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세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양이 많아지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 여기서 이제 가정해야 되는 부분은 노출 이후의 침식이 0이거나 0에 근사한 상황으로 매우 낮은 침식을 보인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표본 채취 지점이라는 특정 결과를 노출 연대 추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반드시 노출 연대의 최소 연대일 수 있음을 말해줘야 되는 부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출 연대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빙식에 의해서 일시에 노출된 뒤 주목할 만한 침식을 받지 않은 지형이나 아니면 융기 파식대, 그러니까 외부에 딸렸던 플랫폼 지역이나 같은 융기 혹은 다른 기반 운동으로 인해 침식이 중단된 경우 또는 이제 유기된 기반함 당구 등의 표면 등 이제 빙하 하천 또는 파도에 의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침식되어서 노출된 지역만 등에 적용되어 연구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제 노출 연대에 대한 적용되는 원리로서 이제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제 바위의 노출 연령과 이제 빙태석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빙태석의 실제 퇴적 연령 사이에 가능한 세 가지 관계의 도식을 통해서 노출 연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A, B, C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위의 노출 연령이 반드시 단일 연령을 기준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랜드스케이프에 작용하는 여러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이 시작될 때 암석 표면에 0이 아닌 핵종의 농도, 즉 이제 유전유, 이네리턴스가 존재하면 B와 같이 이렇게 연령이 과대평가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만, 하지만 더 흔한 것은 C와 같이 이제 실제 퇴적 연령보다 어린 바위 노출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빙태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퇴화되고 바위가 발굴되거나 쓰러지게 되면서 이렇게 실링되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다음에 파셜 실링이 되면서 이렇게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그렇기 때문에 노출 기간의 일부 동안 퇴적물로 덮인 발굴된 바위는 실제 퇴적 시간보다 그림에서보다 더 어린 노출 연령을 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래인 클래스트에서 잘 박혀있고 그러니까 크기가 큰 바위를 채취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료 채취의 지점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실제로 연대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추정치에 대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면 지형과 형태층 관련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장 오래된 연령이 지향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의 평균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뎁스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으로서 인력 충정을 위한 이제 정상 상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디포짓 퇴적 모델과 이제 레피드 디포짓이라고 급속 퇴적 모델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실제로 이제 정상 상태로 일정하게 슬로우하게 퇴적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B는 이제 빠르게 한 번에 쏟아지게 되면서 퇴적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A 경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안전대 속도로 퇴적된 퇴적물은 이제 고지대 소스 지역의 침식 독조에 의해 결정되는 초기의 농도를 갖게 됩니다. 즉, 만약 분지가 꾸준히 침식되면은 퇴적된 모든 퇴적물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은 점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동일한, 앞에서 보시면 검은 점, 죄송합니다. 검은 점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과 같이 동일한 초기의 동위원소 농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이 자리를 잡고 나서 천천히 매립됨에 따라서 매몰 깊이, 뎁스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속도로 원자가 축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퇴적물이 2에서 3m 정도 묻히게 되면은 이제 베릴륨 10을 예를 들어보면은 베릴륨 10의 생성량이 0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림의 하얀 원처럼 베릴륨 10의 원자의 집적이 멈추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점부터 보시면 이렇게 멈추게 돼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프로파일에서 이제 표면의 근처의 입자가 즉 나중에 퇴적된 입자는 더 짧은 시간 동안 동위원소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 같이. 그리고 B의 경우는 이제 빠른 퇴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B처럼 이제 빠르게 퇴적된 퇴적물은 그림에서 검은색 원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깊이와 균일한 초기 농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제 현장 생성 우주선 기온의 핵종은 이제 깊이와 이제 생산 관계 이제 날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반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그림의 하얀 원과 같이 깊이 프로파일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의 이제 매 50에서 60cm에서 이제 핵종 생성량이 이제 익스포네셜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m에서는 생존율이 이제 99%까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뎁스 프로파일링 데이팅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기를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2에서 30지체 간격을 두고 시료를 채취하여서 깊이에 대한 우주선 기온 핵종 농도 프로파일링 그림으로 해서 에이지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있는 연구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프로파일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샘플링을 상단부터 이제 하단까지 일정한 깊이를 두고 샘플링 지점을 여러 군데를 잡아서 이 경향성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뎁스 프로파일링 중에서 다중 퇴적층에 대한 경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 다중 퇴적층에 대해서 뎁스 프로파일 접근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퇴적 주기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적 주기를 알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이제 세 개의 퇴적과 침식 간의 사건이 있는 시나리오에서 현장에서 생성된 우주선 기온 핵종의 깊이 프로파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한 그림인데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더 깊은 층에서 시작하는 초기 퇴적 모델로 수행되며 퇴적으로 돌아와서 타임에 대한 딥의 시간 동안 녹출된 E에 대한 딥스의 디뉴에이션에 대한 박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이 퇴적층은 새로운 퇴적층으로
세컨으로 넘어가서 T를 덮이게 되고, 따라서 이제 T의 딥스의 동안 이전에 축적된 베릴륨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전값, 즉 상속된 값, 이네리턴스로 간주되고 두째 층이 다시 모델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파일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또 다음 거로 넘어가면 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덱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적 주기를 알 수 있다라고, 퇴적 주기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은 침식되기 전에 퇴적층이 덮여 있다고 가정하면 하는 것으로서 이제 있는 원래의 지수 감소가 측정된 깊이 프로파일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표면에 노출된 상단 샘플은 침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감소가 잘리고 추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입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다중추적층에 대해서도 우주선 기온 동위원수를 이용하여서 적용하게 된다면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다음은 이제 코블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덱스 프로파일이 적용된 부분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샘플로 이제 코블 크기의 자가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세 개의 다이어그램은 이제 우주선 기온 핵종 농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깊이는 바닥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핵종의 붕괴 곡선, 샘플 농도 및 깊이는 가설로 정해진 것으로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A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밑줄 표면의 수축은 원래 표면 내에 있던 표면 자갈이 현재 표면에서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프레젠트 데이에서 드러나게 되면은, 이런 샘플은 이제 깊이 샘플에서 단위에 대해 모델링 된 것보다 더 큰 핵종 농도의 산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예를 들어준 부분이 있고요. B는 이제 실제로 표면 샘플과 단위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된 핵종 농도 사이에 표면 변화가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전자는 이제 산란이 거의 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뭉쳐져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실제로 상승 동결이라고 이제 언프리징이라고 같은 프로세스로 인해서 표면의 샘플의 이제 팽창이 이제 표면의 자갈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제 표면 샘플의 깊이에 대한 샘플에서 단위에 대한 모델링 된 것보다 낮은 핵종 농도를 가진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빙하 지역에서의 코볼에 대해서 많이 적용된 부분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다른 자갈층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데이터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떻게 적용하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부분으로서, 근데 이제 현장생성 모조수 유발 동위원소를 이제 연대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해석함으로써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단일 동위원소를 이용하여서 이제 단일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서 이제 연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반감기가 다른 이제 두 우주선 기원 동위원소, 즉 알루미늄과 벨륨을 이용하여서 분석하게 되면은 복잡한 노출과 매몰 이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그래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제 두 개의 동위원소는 이제 26 알루미늄은 이제 벨륨 10보다 이론적으로 약 6.75배 빠르게 생성되지만 생산 비율이 불확실성은 잘 제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율이 6.75로 고정되어지 않고 뭐 6.9에서 7.0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제한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대부분 6.75의 기준으로 해서 벨륨 10과 알루미늄의 레시오 비를 산출하여서 어떤 노출 환경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과 벨륨의 비율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두 동위원소의 플롯에 표시되며 여기서 수직층은 동위원소의 비율을 나타내고요.
수평축은 측정된 동위원소 중 하나의 농도, 여기서는 벨륨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샘플은 그러니까 레시오 B가 천천히 감소하게 되지만 벨륨 함량이 증가하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콘스턴트 익스포저 스페이스를 따라서 그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샘플이 이제 매몰이 되게 되면은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치는 이제 알루미늄과 벨륨 레시오 비율과 벨륨 함량이 모두 감소하는 경로로 따라서 일정한 노출선에서 왼쪽과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몰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또한 매몰 연대 추정에 있어서 본 그래프에서 적용된 방법인 아이소크롬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분석 대상이 한 번 이상의 노출 매몰 그리고 노출의 복합적인 노출 절차를 가졌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아말간 단순 어버에 비해서 과대 추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연구에서 이제 아이소크롬 방식을 이용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아이소크롬으로 해서 매몰 연대 추정 그래프를 그려서 피팅을 함으로써 네, 실제로 연대 언제 이것이 매몰되었는지에 대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단층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주선 기원 핵종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다른 연구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이제 표면의 슬림 레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 기원 핵종을 이용해 산출한 이제 연대 정보를 이제 오프셋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에 대한 정보는 실제로 앞에서 김동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라이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GPS 정보 그리고 그 위성 영상 자료 그리고 필드업을 통해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벨륨 10은 실제로 저희가 특정한 위치에서 오프셋을 보이는 위치에 대해서 B와 같이 이런 지정을 선정하여서 A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대 정보를 산출한 뒤에 이 두 정보를 이용하여서 수평적인 슬림레이트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슬림레이트라는 것은 오프셋에 대해서 에이지를 나눈 값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군집을 이뤄서 데이팅을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서 이 부분을 에이지로 보고 대입하게 된다면은 이 지역에서 오프셋이 얼마큼, 슬림레이트가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출된 표면에 대해서 DP 간격에 걸쳐 이제 우주선 기원 동위원수를 측정하게 되면은 탄창에 존재하는 표면의 그러니까 슬림레이트 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지진의 재발 간격을 추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단에서도 코스모제닉 뉴클라이드에 대한 에이지 데이팅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주선 기원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분석 방법은 이제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표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지형에서는 이제 한반도의 기후 환경과 해안 남부가 육화된 뒤 겪을 것으로 추정되는 복잡한 노출 환경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실제로 뭐 해안 당국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지역에서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복잡한 노출 환경이라든지 침식에 대한 환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스모제닉 뉴클라이드 에이지 데이팅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적합한 연구 지역을 발굴하고 어떤 시료를 채취하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스모제닉에 대한 에이지 데이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단에서 이태호 박사님이 해주신 것처럼 OSL 데이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원대라든지 다른 연구단에서 그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 것처럼 OSL 그리고 ESR 다른 연대 방법을 교차 검증하여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실제로 폴드스카프 그리고 완료에 펜에 폴더 그리고 뎁스 프로파일링 이런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진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저희도 지금 저희 연구단에서는 지금 해안 당구와 그리고 선상지 지역에 대해서 뎁스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익스포저 데이팅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 해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 결과가 정리되면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대 박사님께서 엄청 자세한